적합한 탄핵 심판은 있었는가? 서성건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승근 변호사.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탄핵에 관해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바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여기 애국 정책 전략연구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앉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애국정책전략연구원으로부터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과연 제목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 사건을 직접 대리했던 대리인으로서 평가하기에는 적법한 과연 탄핵이 있었는가? 결론은 적법한 탄핵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2016년 12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법치주의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법치주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연 적법한 탄핵 심판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만이 법치주의가 소멸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소멸됐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탄핵 심판은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 정치인들의 야비에서 이루어졌는 가장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탄핵의 적법성에 대해서 현재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공화당과 그리고 대표인 정원진 대표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면요, 이 탄핵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까지 만난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금 조금씩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탄핵을 직접 담당했던 대리인으로서는 탄핵은 현재 지금 보기에는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후 1년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났다고 한다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들도 다시 재평가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왜 제가 탄핵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법률적인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111조 제2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111조 2호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비교를 해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지 구성이 돼야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구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지 않는 만약에 어떤 그 헌법재판소가 있다면은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아닌 데서 탄핵 심판을 하면은 이건 탄핵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8명의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어떤 집단이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은 그건 헌법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심판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심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심판서를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그 심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심판서에 그 탄핵 심판을 한 재판관 이름으로는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희석, 조용호라고만 되어 있어서 8인의 재판관이 심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8명의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재판했는 거지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볼 수 없다 지금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론에서 이렇게 이제 강력히 이 주장을 그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제일 강력하게 주장했는 그 대리인은 저하고 황승욱 대리인하고 둘입니다. 다른 이 둘이서 이제 그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 8인의 재판관인데 왜 자꾸 재판을 진행을 하시냐? 지금 구인이 안 되지 않냐? 그럼 재판을 중단을 하세요. 중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헌법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판결문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8인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심판관에. 그런데 이 내용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서에 적었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 왜 허위사실이면 제가 말씀드리면 헌법 어디에도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헌법재판소들도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헌법재판소 이 8인의 재판관들이 했는 이유가 헌법 그 재판소법 제113조 그 규정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 23조 1항 규정에 따르면은 재판부는 헌법재판관 7인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판결서에서는 7인 이상이 되면은 뭐냐 하면은 그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틀림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7인 이상인 경우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만 규정을 하고 있지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하면은 이 판결문 자체가 스스로 이걸 거짓을 적어도 허위의 결정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법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지금 판결 이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에서부터 이 법치주의가 파괴됐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결국 이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 야합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정치 현실에 있어서 탄핵의 강을 넘어가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법치주의를 넘어가자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법치주의를 양보를 하고 우리가 자유를 쟁취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국가의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법 자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가 판결문에서 허위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더더욱이 이제 저희들이 도저히 관가하고 못 넘어갈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못 했는 이야기인데 저는 요 사실을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에서 직접 법정에서 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지적했는 그러니까 8인이나 7인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게 과연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1년 전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했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6년 헌마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위헌 확인에 관하여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있어서 지금 박한철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과 김민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판결문을 다 해두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관이 한 명이나 두 명 공석이 된 상태에서 심리 및 결정에서는 재판관 정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해진 인원인 구인의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4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한두 명이 거리가 되는 상태의 심리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법하라는 판결을 이 대통령 탄핵 심판 한 1년 전에 다른 사건에서 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4명의 이름을 불러드렸는데요. 그 중에 3명,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과 김민수 재판관과 이준성 재판관은 스스로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거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3명은 이번에 어떤 판결을 했느냐 하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인이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법에 관한 양심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3명은 이게 지금 법의 정당 본래 이 재판관의 판사들은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은 이미 위배됐고 이 3명은 양심조차도 저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6명의 탄핵심이 6명이.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8명의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정미, 김민수, 이진성 요 3분은 뭐냐 하면은 8명 중에서 이 3명은 스스로 1년이 되기도 전에 이러한 재판은 불공정하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판결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탄핵에 어떻게 찬성을 표를 뜨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 재판에서 법정에서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뭐라고 들었냐 하면은 여기 지금 8분의 재판관이 앉아 계시는데 3분이 옛날에 이미 불공정하다고 재판했다면 그분 빼보면은 탄핵 전조수 6명이 안 되지 않냐.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지금 탄핵 심판할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이 한 가지 전부 다 이 적법이나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이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묻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8명이 탄핵이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는 겁니다. 자, 이제 제 말씀 좀 들으니까 이 탄핵 심판을 그 정상적인 심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뭐 이래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래야지 이거 그래야지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외형적인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 형식조차도 못 갖춘 걸 가지고 판결서라고 들이밀고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했다. 그건 참 문제예요. 저는 이걸 온 국민이 저희들은 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심판서가 존재를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 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탄핵이 무효니까 뭐 재심을 제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대해서는 재심을 제기할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재판은 존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못됐더라. 그래 가서 재판 다시 해달라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재판 판결서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재판은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는 상태가 지금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판결이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판결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소추했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국회에서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다가 대고 이 판결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9명의 재판관이 왜 당신들은 지금 심리만을 해놓고 소추를 받았으면은 결정을 내려줘야지 왜 안 내려주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결정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걸 소추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절차에서 판결 선고를 다시 해달라는 청구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 전문용어로는 그 선고 기일 지정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선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2명이 있습니다. 권한이. 물론 저희들 대리인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대리인들은 할 수는 있는데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님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 대리인이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저희들 반대쪽에 있는 그 탄핵소추위원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법사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법사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원장이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를 했으면은 자기는 이 탄핵소추의 결론인 심판결정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 뭐냐 하면은 이 탄핵 심판에 대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결정을 지금이라도 받아라. 저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하는 거는 자신의 직무를 임무를 해체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젠가나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겁니다. 결국은. 예. 물론 뭐 제발. 대부분은 재심 사유로 뭐 하자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탄핵은 어차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는 선고기를 다시 지정받아가 적법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다시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탄핵 심판의 소추의 위법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올리기를
왜 소추 발의가 된 그 2016년 12월 그 3일자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소멸되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3항에 의하면은 탄핵 소추의 발의에는 소추 대상자의 성명과 그다음에 직위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 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회법에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탄핵 소추 발의안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핵 소추 사유와 증거 그다음에 조사에 필요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앞에는 전부 이제 자기들 이제 쓰는 의견서를 탄핵 소추에 달라붙어 있는 게 요 증거대요 달러 2장인데요. 탄핵 소추에 이걸 보면 참 한심한 게 1번, 2번은 뭐냐면은 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이고 2번은 뭐 차은택 등 이래 해가지고 그 5명에 대한 공소장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3번과 4번은 뭐 판결문, 뭐 결정문 이런 거고 그 외에 5번부터 21번까지가 붙었는 게 보면 전부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 여러분 신문기사가 증거가 됩니까? 예? 신문기사는 증거는 아닙니다. 신문기사는. 그거는 신문에서 자신들이 기자분들이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거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사화했는 거지. 사실관계 증거는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적어도 증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당사자 관계자가 무슨 진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있었던 서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일체 없이 발의된 게 이번 탄핵 소추 발의안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탄핵 심판의 발의는 국회법에서 요구하는 탄핵 소추의 그 발의에서 필요한 증거나 이러한 소추 사실을 조사할 어떠한 자료도 없이 발의된 탄핵 소추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 발의된 소추 발의안 자체가 위법하게 발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당 추천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었고 그리고 탄핵 소추는 마땅히 그러한 사실관계가 규명된 후에 최소한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소추가 발의가 돼야지 국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부합하는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가 자체가 부적법 했을 뿐만 아니고 중간에 그 이제 발의 후에 결정이 12월 9일날 이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12월 3일날 발의가 돼가 9일날 결정이 되는데 그 사유에서 국회 130조 1항에서는 그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사위의 조사 절차가 거쳤습니다. 자, 그러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의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이 발의가 되고 발의 후에도 법사위 조사도 없었고 그리고 표결 12월 9일날 표결 과정에 토론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 야합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정치적 야합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어떻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있고 조사가 있고 국회 사실 규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판부는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규정을 해놨냐면 이렇습니다.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데 탄핵이 제기가 되면 나중에 그걸 두 사건의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형사소송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만약에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탄핵에서는 유죄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헌법재판소법에는 보면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공소장이 이미 최순실 등에 대해서 있었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한 5건의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헌법재판소 규정에서는 물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엄격하게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5건의 이 형사소송 절차가 탄핵 소추에서 지금 발의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공소장을 갖다 여기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또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를 그때 중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탄핵 심판은 소추 절차에서부터 헌법과 국회법을 위헌하고 위법했을 뿐만 아니고 이러한 위헌 위법한 탄핵 소추 자체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은 이거 사실상 뭐 기각 정도가 아니고 각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이제 그 변론에 나섰을 때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심리 대상이 안 된다. 각하를 해야지. 근데 결국은 헌법재판소는 이걸 국회의사 절차의 자율권 범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 안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노무적 넘어갔습니다. 판결서에 보면. 그렇지만 모든 그 자율권이라는 거는요, 이 법에서는 완전히 자유권대로 하는 게 자율권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그거에서 어떤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게 자율권의 범위 내라고 하지. 이거 가지고 쌍거리 무시하는 거를 자율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예담입니다만 이번 대통령의 그 검찰 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막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사라는 건 원칙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인사권이라고 다 맞다고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인사부당하게 당했다고 소송 막 제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인사부당하게 당해도 소송 막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했는데도 왜 따지느냐? 이렇게 지금 한국의 지금 막 법치가 다 무너져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였고요. 다음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 및 심판의 단초,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막 저는 뭐 촛불 사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촛불 사태가 막 벌어지고 막 하고 했는 게 무엇보다도 최순실, 그러니까 개명에는 최소원입니다. 최소원의 태블릿 PC에서부터 저는 시작한 단초가 돼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JTBC에서 입수해서 보도도 하였고, 그리고 이 PC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임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처음 탄핵 소추가 된 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태블릿 PC에서 출력한 문건이라 해가지고 47건의 문건을 소추가 아닌 별도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문서를 정부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리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문서가 그러면은 진짜 태블릿 PC에서 나왔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태블릿 PC는 정당한 게 맞는지 그걸 우리가 밝혀봐야지 제출되는 문서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증거라는 게 아무리 소추국기에서 그냥 이거 태블릿 PC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당신들 보시고 이거대로 따라 하시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했냐 하면은 자 당신들이 지금 이 사본을 정부로 제출하려고 하면은 태블릿 PC 원본 태블릿 PC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 태블릿 PC를 보고 그럼 이 증거에 대해서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우리 의견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따로 안 정해놓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본이 증거로 제출이 되면은 이 사본의 원본이 되는 존재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본에 동의를 해줘버리면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그런데 저희들은 대리인이 이거 못 믿겠으니까 태블릿 PC를 가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는 이 태블릿 PC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진정성을 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태블릿 PC에서 받아가 제출했다는 그 47건의 자료들이 이 탄핵소추 사실과 직접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41건의 자료들이 최승원 소유의 태블릿 PC에 들어 있었고 이를 JTBC가 최승원이 비운 사무실의 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보도 자료로 사용하고 그래서 이 보도 자료에 사용했던 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제출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국회에서는 검찰에서부터 이거 넘겨받아가지고 제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태블릿 PC의 소유주인 최승원은 자기 것이 아니고 조작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최승원의 태블릿 PC에 대한 진정성은 의심을 해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당연히 제출을 받아야 되죠. 그걸 제출을 안 받고 무슨 한다는 건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라는 게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왜 자료들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왜 최순실이 그 대통령의 그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을 여기 한국에서 자기가 여기서 앉아서 막 고쳐가지고 대통령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인사를 미리 전달받아서 그래서 국정을 농단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번 탄핵에서 나온 내용. 그러다 보면 이 태블릿 PC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접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것을 제출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하면 굉장히 이제 이거는 안에서 직접 일어나는 이건 뭐 보도도 안 됐고 해가지고 뭐 책에도 탄핵하는 책 몇 개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이 내용이 안 실려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 가서 강인원 재판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자,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보로 채택도 정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막연하게 그때 태블릿 PC가 진짜가 맞네 안 맞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47건의 문건을 처음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박성문 전 의원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칭찬도 받았는데 정말 이 전체 기록이 한 4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전부 하나씩 훑어가지고 정리를 다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느냐, 이 47건의 문건 중에서 무슨 문건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자료가 석 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태블릿 PC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자료가 왜 들어있습니까? 아니니까. 네? 국무회의 자료 석 장이 가는 게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증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저는 제가 그걸 보고 느꼈는 게 이거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 점검물은 어떻게 훼손됐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렇게 태블릿 PC를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엠비적 놈들. 그런데 끝까지 제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재판관하고 굉장히 싸웠거든요. 이거 왜 제출 안 받냐? 이거 소송 보여주라. 그러니까 소추출에서 어떻게 해버리냐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좋다. 이 41법권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으니까 우리는 41법 다시 철회를 가져가겠다 증거로. 가져가 버리봅니다. 정부는 안 쓰겠다. 정부는 안 쓰면 그러면 태블릿 PC는 다시 좀 정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 41법은 정부로 제출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냐면은 태블릿 PC도 제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41법권 중에서 제가 의문시했던 그 3건 싹 뺍니다. 빼고 나머지 44건을 정부로 새로 제출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44건을 정부로 제출하면서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정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되니까 저는 이제 뭐를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막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들어보셨겠지만 그 독수독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법에. 그다음에 소위 말해가지고 오염된 증거에서 계속 후에 나오는 증거는 뒤에 증거까지 다 못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법률에서 그런 형사소송법의 정해진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자유민주 국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서 44건을 제출하면서 이제 정부를 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것도 안 된다. 이 44건으로부터 비롯돼서 뒤에 제출되는 정보도 다 증거에서 철회를 해라. 증거를 못 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정에서 제가 이제 강일원 재판관하고 직접 이제 막 그걸 서서 이제 막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싸우니까 그 강일원 재판관이 아주 재밌는 그 해답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만 준용되는 게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독수독가 원칙을 적용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를 하겠다 해서 그 위에 계속 심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 후에 이루어졌는 증거들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태블릿 PC에서 41건에서 다시 또 철회됐다가 다시 막 나온 44건에서부터 계속 거기에서부터 다 연유대가 나오는 증거들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제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직무 기간 전에 임기를 종료를 시키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런 아주 국가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 징계 절차라는 내용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도저히 한국에서 제대로 그러면은 재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치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아직도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탄핵 사유로서는 이 소추안부터 해가지고 결정까지 보면은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17개 사항이 이제 소추 의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소추 사항 중에서 그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17개 사항 중에서. 17개 사항 중에서 이제 들었던 게 보면은 제가 여기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 임명권 그때 뭐 문체부하고 막 이래 이야기 뭐 차관하고 이래 막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일보 사장 교체권과 관련해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하나 이 부분도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그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또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성실하게 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뭐 했다. 그것도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했는 거는 결국은 최순실 관련되는 부분만 탄핵 소추 사유로 삼은 겁니다. 인정했는 내용이 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최순실과 관련된 것도 사실상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이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하면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돈을 각출하고 여기에 임원진이나 아니면은 중요 인물을 최순실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가 국정을 농단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미래재단 및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각출하게 하여 최소한으로 하여금 사익을 취득해 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최소한이 대통령의 외교일정 등을 유출해서 비밀 음수를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을 결정한다. 이게 지금 주대 판결의 내용입니다. 사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참 이게 저희들이 통탄할 일이 뭐냐면은 미래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추 유형이나 재판부에서조차도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미래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최순실이가 미래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수백억 원을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왔는 거 뭐 액수를 한 600몇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법정에서 제가 들고 나와가지고 싸웠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정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정권 한번 봤습니까? 정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재단은요 아무런 다 필요 없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의 정권을 보면은요 1번부터 S생명, 그 다음에 뭐 S 무슨 K그룹, 그 다음에 현대 쫙 다 나옵니다. 그게 27개 그룹이 설립자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 최종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자가 돈 낸 사람이 설립을 했는 거로 재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누구 겁니까? 그 재단 거라고 하더라도 그 재단의 주인은 돈을 낸 사람이 주인이지 최소한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돈을 객출을 받아가 사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아가 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 사안이 있기 한 3, 4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아주 큰 재단입니다. 그거는 이 규모가 이것보다 더 커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돈을 일부씩 내가지고
설립했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몽절이 다 무죄 판결 다 냈습니다. 뭐 뇌물이고 다 무죄 판결. 이 사안이 정관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간단히 비율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는 뭐 돈도 많이 없지만 제가 지금 돈이 많단 말입니다. 돈이 많은데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인연이 돼가지고 또 만났단 말입니다. 만나가지고 또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야 서면서 당신 돈만 많이 가 있으면 뭐 하느냐 좀 재단 같은 거 설립해가 존일 좀 해봐.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설립자 서성근 재단 해가지고 설립자 서성근 해가 거기에 내가 뭐 돈을 100억을 내가 재단을 설립했단 말입니다. 거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됩니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어떤 사실을 타인을 공격을 하고 더군다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하려고 하면은요 그 탄생의 기본이 되는 재단의 정관 정도는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누구에 대한 조사를 안 하는데 사람에게서 주민등록 또 확인 안 하고 조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게 막 거의 마녀사냥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겁니다. 진짜 그놈들 나쁜 결국 당시 보면은 무성이 이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강조했던 게 문화융성하고 창조 경제였지 않습니까? 그래 문화융성하고 창조 경제라는 정책 기조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조를 한 겁니다. 동조를 뭐 어떻게 동조를 했는지 그게 좋아서 했든지 우리가 저게 좀 해야 되든지 그래서 각자가 자신들이 설립자로 재단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정책을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뇌물이 되고 이게 돈을 강제로 마치 뺏어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둔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 소위 말해가지고 정관 하나조차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발의를 하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거는 결국 이 탄핵 소추 자체가 처음부터 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사건 심리 절차에 있어서 아주 이제 굉장히 이 소홀히 됐던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만 말씀만 보더라도 이 재판이 참 엉터리지요. 이렇게 발의 자체도 엉터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탄핵 건너고 묻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탄핵소추 발의에 동조하고 의결을 했는 정치인들은요 이게 지금 적법한 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야합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의 리스트 일을 파먹고 가려고 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모두 주마. 더더욱이 이제 지금 막 그렇게 막 정치적 야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그 정관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멋대로 막 결정하고 막 지금 엉망 아닙니까, 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 간의 야합이었고 이 사건 심판 절차상의 이면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4만 페이지의 기록 안에 들어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탄핵 재판만 봐가지고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적어와서 이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되게 된 안초에는요, 지금 절로 언론에도 나오지도 않고 하는 김모 씨 그 일당이 있습니다.
이 김모 실장 등이 그 소위 말해가지고 최서원 그리고 고모씨, 차모씨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를 해가지고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해가지고 이 녹취를 전 언론인이면서 정당의 정치인인 이모 씨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 불법 녹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은 김모라는 일당이 있습니다. 요 사람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그걸 합니다. 사람들을 위장 취업을 시켜요. 최순실의 왜 소위 말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의상실에. 그래서 1년 동안 막 샅샅이 모든 걸 다 그걸 하는 겁니다. 이 녹취를 듣는 이 녹취를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자꾸 태블릿 PC 보자 하는 게 이 녹취 뜯는 거에서도 얼마나 조작이 되고 하는 그걸 이제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2년 과정이 녹취가 이제 거의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 녹취 파일이요, 처음에는 녹취 파일 뜯는 언론에서조차도 이런 건 안 된다고 배척당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언론에 갑니다. 다른 또 언론에 가니까 거기서 또 안 받아줘요. 어디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JTBC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처도 없고 소유자도 불분명한 태블릿 PC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판 진행을 하면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히 좀 이제 마무리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과정에서 뭘 주장했느냐 하면, 이 지금 태블릿 PC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서 지금 기록에 보면 요런 일당들이 요런 짓을 했는 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냐, 지금 재판부에서 보기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그러면은 정의 신문을 하자. 정의는 신문을 해가. 이게 과연 어떻게 당신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뭐요? 정의 못 받아준다. 재판 우리는 빨리 해야 되겠으니까. 왜냐면 시간이 오르면 자기들은 불리하잖아요. 국민이 그때 막 이제 태극기 무대에서 막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막 그걸 이야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국민의 이제 올바른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영상에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 등 저희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방 마치고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걸 안 받아준 겁니다.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녹취 파일로만 그러면은 제출을 해라. 녹취 파일은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녹음했는 건데 그거 뭐 받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미 수사기록상에서도 녹취 파일을 봤는데. 그래서 했는데도 결국 이러한 심리 없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 이 사안을 살펴보면은요, 일부 그 협작권 양아치들의 업무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반대통령 세력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연합해서, 정치적 세력들 연합해서 정치적으로 대통령 임기 전에 내줬고, 이를 이용해서 각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 탄핵이라는 어떠한 이걸 도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내용적으로도 이 보시면은 형식적으로는 탄핵이라는 어떤 뭐 결정문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현재 헌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적 탄핵 심판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헌법적 탄핵 심판은 마땅히 현재 지금 기각돼야지 마땅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소추, 그리고 탄핵 소추 의결, 탄핵 결정들은 모두 헌법상으로서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탄핵 심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한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전제해서 모든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그 투쟁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신다고 예. 아주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대장겠습니다. 지금 여론단에서 헌법재 판단이 모자라면 예.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헌법재 변론 그 요지서에 보면은 직접 그걸 이야기를 하고 헌법재판관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을 진행을 하지 마라. 헌법재판관이 예. 9명이 8명이니까 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사람한테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달라.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요청하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때 이제 국가에 그거 하는 분이 있는데 임명을 해야 된다. 했죠, 전했죠, 그 이야기는. 그건 예. 그게 그 당시에 대통령 대행이 황교안 씨 아닙니까? 황교안 씨한테 제출해달, 그게 임명을 해달라.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게 임명을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이 한 5개월 늦어지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내용을 다 봐야 그렇죠. 되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정미도 그만둬야 되고 헌법재판관이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월달 탄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8월로 넘어가면은 탄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헌법재판관법에 문제가 있다. 예. 자, 우리 변호인단이 9명이 아니면 안 된다 해가 예. 싸움이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한석 빈자리를 예. 빨리 임명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자, 임명을 안 했잖아요. 예. 임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정미 나가고 그 다음 누가 나가죠? 근데 이정민까지가 나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정미 나가면은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또 헌법재판 내용을 다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8월달, 9월달, 10월달로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저 제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거를 안 한 예. 책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한교안이. 이 지금 문제는 우리는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놈이야. 네. 만약에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으면은 네. 새로운 재판관이 기록 4만 장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선고될 가능성이 없는 없죠. 사죠. 네. 한교안이 문제입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예. 그 뒤에 예. 자신의 판단이 뭐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또 우긴다든가 그다음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잘하고 전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동양이에요.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판결문에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심림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법의 결정은 하도록 규정한 게 없습니다. 심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조원진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로 보기에는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실책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제가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 하면 또 문제가 다른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했다면 제가 그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건의를 했겠죠. 그런데 저희는 뭐 대통령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정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분명히 이 판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상 예.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탄핵 말고는 없죠. 아니 탄핵이 되더라도 네. 대통령을 징계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임기를 끝낼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은 탄핵이 되면 파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면이 되면은 그게 파면은 직위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을 하고 예. 징계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 탄핵 자체는 뭐냐면 결정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탄핵 인용이 아니고 파면한다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면 선고 자체가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헌재에서는 인용과 기각 두 가지밖에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파면하는 거. 그러니까 파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파면을 받아들여서 근본적으로 헌재의 권한에
크냐 1년이냐 아니면은 그 둘만 하게 돼 있지 파면이라는 선고를 할 권한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법적으로 법에- 유효합니까? 예, 법에 파면은 탄핵은 파면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니 좀 그리고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이제 소추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직무 정리가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예. 그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한 국회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제일 심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되게 보면은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은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그게 왜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탄핵 소추 발의 자체가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의가 이제 굉장히 자꾸 아까 법적인 문제를 주장했는 이유가 미국에는 하원 상원이 2번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걸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상원이 없으니까. 예. 그래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탄핵 헌법재판소로 통하도록 그렇게 되죠. 예.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느끼는데. 근데 보니까 저기 그 탄핵 절차 지장 중에 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느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저 재판은 저거 짜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미 정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탄핵 시절 때 그때 이거 분명히 이거는 탄핵을 진행하게 되면 뭐 모든 절차나 뭘 것 떠나서 이거 분명히 그냥 인용될 거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 절차는 그 과정 속에서. 예.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될 거면 이거 변호인단이 다 협회해가지고 이걸 점차를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굉장히 대세였거든요. 예. 아까 저기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렇게 절차를 해가지고 진행했을 때 그걸 시간을 끌면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예. 그러면 걔네들이 무조건 우리 신청을 다 기각시키고 각하시켜가지고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 변호인단이 총사퇴해가지고 그 절차를 막았으면은 그게 가능했겠냐. 그거 지금 그런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사퇴해가지고 이걸 막았으면은 절차가 계속 그냥 상관없이 그냥 진행해가지고 선고까지 내렸겠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탕유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과연 총사퇴가 이제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이제 결국 판단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무시하고 그 논의를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걸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 그러면은 다 사퇴를 하는 게 좋으냐 이래 해가지고 재판을 끄는 게 좋으냐 이래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리인의 사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측에서 볼 때는 헌법재판소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때 당시에 재판을 진행해서 우리의 주장을 계속 해나가는 게 나으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였는데 저희들은 사태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그때 봤습니다. 그대로 헌법재판소 진행을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퇴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그 외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던 이 나름을 다 싸웠고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안. 예. 네, 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토론에 깊은 의미 있는 시간 서성겸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홍문종 공동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는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위대한 시작이고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